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민법 기출 지문 OX 민사특별법 가당기 담보법 할 차례죠. 교재 파란 교재 103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등기 담보 1번 보겠습니다. 공사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도 적용된다. 우리가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거든요. 첫째는 소비대차상에 대여금 채권을 담보해야 됩니다. 대여금 채권. 채무로 보면은 차용금 채무라 하고 채권으로 보면은 대여금 채권이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물건으로 대신 변제를 해야 됩니다. 자, 금전 대신에 물건으로 변제한다. 이걸 대물 변제를 하거든요. 대물 변제하기로 연초에 미리 약속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채권자 앞으로 가등기가 되거나 이전 등기가 되거나 이렇게. 자, 가등기가 되면은 가등기 담보, 이전 등기 되면은 양도 방식으로 담보를 잡았다 해서 양도 담보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약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가 원리금을 초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즉 1억을 빌려줬는데 5억짜리의 가등기를 잡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시가는 5억인데 원리금은 1억 몇천이다. 이런 경우에 가담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려주는데 저 집의 시가가 9천이다. 그런 경우는 을이 1억 대신에 집을 취득하더라도 폭리가 안 되기 때문에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폭리가 될 우려가 있는 시가가 원리금을 초과해야 된다. 이 요건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할 목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매매대금 채권, 공사대금 채권, 외상대금 채권 이런 것들은 가등기를 하더라도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네요. 공사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번은 틀렸고. 자, 이번에 1억 원을 빌리면서 3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정했다. 그러면 시가보다 원리금이 더 크네요. 이런 경우는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억을 빌려줬는데 혹시 1억을 못 갚으면은 3천만 원짜리를 먹기 때문에 폭리가 발생하지 않아요. 폭리가 발생하지 않으면 규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규제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가담법은 당연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3억을 차용하면서 이미 2억 원의 채무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4억 상당의 부동산에 가등기했다. 가담법이 적용되겠냐? 자, 우선은 3억을 차용했다 이러네요. 그리고 2억 원의 채무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2억에 대해서 2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3억을 차용했다. 3억을 빌려줬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3억을 빌려줬다. 그리고 4억 상당의 부동산 가등기했다. 부동산. 여기 4억짜리네, 그죠? 자, 이런 경우에 가담법이 적용되겠느냐? 자, 아까 가담법이 적용되려면 집의 시가가 원리금을 초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4억짜리 집이니까 원리금이 3억 얼마입니까? 그럼 원리금보다 4억짜리 집 시가가 초과하기 때문에 가담법이 적용돼요. 근데 문제는 이 시가를 결정할 때 선순위 담보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이거를 공제한 나머지를 시가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4억에서 2억을 빼버리면 2억짜리 집 아닙니까? 그러면 2억짜리는 원리금을 초과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담법이 적용되려면 좀 전에 시가가 원리금을 초과해야 되는데 이때 시가는 선순위 채권자의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그 시가액이 원리금을 초과해야 된다. 정확하게. 그래서 선순위 권리자가 존재할 때는 요 시가에서 원리 시가에서 선순위 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2억이 원리금을 초과해야
가담법이 적용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3번은 X네요. 그죠? 자, 3번이고 1, 2, 3번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자, 주식이나 동사는 가등기 담보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맞습니다. 주식이나 동산, 가등기 담보권의 목적이 되려 하면은 부동산이 돼야 합니다. 부동산이 돼야 한다. 그래서 주식이나 동산은 가등기 담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고. 근데 이것이 만약에 등기나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는 등기나 등록을 할 수 없는 주식이나 동산되어 있기 때문에 가담법이 또는 가등기 담보권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맞네요. 그죠? 자, 이번에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 방법은 저당권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반드시 경매를 청구해야 된다. 틀렸죠? 자, 만약에 갑이 끝까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합니다. 실행을 해요. 그러면 실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바로 경매 신청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권리 취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권리 취득. 자, 권리 취득으로 간다는 말은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 자체를 취득해버리겠다. 이걸 권리 취득의 방식으로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경매 신청으로 갈 때는 저당권하고 똑같이 취급되기 때문에 이때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런데 권리 취득으로 간다. 저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은 을이 집으로서 대신해서 대물 변제를 받음으로써 목적을 달성한다. 이거를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 절차다. 이렇게 부릅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선택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청산 절차라 그러죠. 청산, 권리 취득으로 간다. 이 말은 결국에는 귀속 청산이다. 귀속. 소유권을 자, 을이 귀속하고 을에게 소유권이 귀속되고 나머지를 갑에게 청산해 준다. 이거를 귀속 청산이라 합니다. 귀속 청산. 자, 그래서 귀속 청산 절차로 갈 수도 있고 경매 신청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은 틀리네요. 저당권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반드시 경매를 청구해야 된다. X. 권리 취득으로 갈 수도 있다. 자, 6번에 가등기 담보의 채무자는 귀속 청산과 처분 청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자, 우리가 경매 신청 요거를 공적 처분 청산이라고도 합니다. 공적 처분 청산. 자, 이 귀속 청산은 사적 귀속 청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적 처분 청산으로 가도 되고 사적 귀속 청산으로 가도 됩니다. 자, 그 선택은 채권자 을이 한다. 채무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담법은 공적 처분 청산으로서 경매 신청으로 갈 수도 있고 사적 귀속 청산으로 권리 취득으로 갈 수도 있다. 이거는 채권자 을이 선택을 한다. 자, 따라서 사적 처분 청산은 금지됩니다. 사적 처분 청산은 금지. 그래서 6번은 틀렸네요. 채무자가 아니고 채권자가 선택할 수 있다. 그래야 맞죠. 6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7번에 을은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갑 소유 부동산 시가 3억 원에 가등기를 하였고 후에 병이 부동산의 저당권을 취득했다. 갑이 변제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을은 담보권을 실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한다. 그럼 숫자만 바꾸면 되겠네. 자, 을은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자, 3억짜리 부동산에 담보를 잡았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담보를 잡았다. 1억을 빌려주고 여기 3억짜리네요. 3억짜리 집에다가 가등기로서 담보를 잡았다. 1억을 빌려주고 자, 그리고 후에 병이 부동산의 저당권을 취득했다. 이렇게 돼 있네. 병이 저당권을 취득했다. 자, 갑이 변제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을은 담보권을 실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한다. 즉, 을이라는 사람은 귀속 청산 절차를 밟으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이 문제에서는 선순위 저당권은 없습니다. 지금. 갑, 을, 후순위 저당권까지. 자,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출제되는 스타일입니다. 채무자, 채권자, 후순위 권리자. 이렇게.
자, 1번에 가등기 담보권자, 을이 갑에게 담보권 실행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금을 지급하더라도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귀속 청산 절차로 갈 때는 4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째는 실행 통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청산 기간 2개월을 경과해야 되고, 세 번째는 청산금을 지급을 해야 되고, 네 번째는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4단계로 자, 실행 통지, 청산기간 경과, 청산금 지급, 가등기에서 본등기. 근데 통지는 뭐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통지. 청산금을 통지합니다. 청산금액을 통지합니다. 누구에게 하느냐? 청산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자, 청산금액. 자, 그래서 어쨌든 통지를 하고 청산기간이 경과하고 청산금을 지급하고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고, 이거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빼먹으면, 그죠? 전부 다 무효로 되어서 본등기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에 을이 갑에게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자, 통지, 청산금 채권자에게. 그럼 청산금 채권자 누구냐? 첫째, 채무자 등이다. 채무자 등. 채무자 등이란 말은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갑-투 채무자 등. 그 다음에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 저기서 병이 되겠죠, 그죠? 후순위 권리자 병. 그래서 세 번째, 선순위 권리자는 통지 대상이 아닙니다. 왜? 선순위 권리자는 청산금 채권자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을이 최종적으로 본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선순위 권리자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존속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청산금을 줄 필요가 없어. 이 사람이 청산금을 먹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나중에 뭐요? 본등기 됐을 때 A가 경매 신청해서 그때 받아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순위 담보권자는 존속하는 대신에 청산금을 먹을 수 없어요. 대신에 을이 본등기를 하면은 후순위 권리는 소멸하고 대신에 청산금에 참여해서 청산금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 등에게 통지를 해야 되고, 후순위 권리자에게 통지를 해야 되고, 선순위 권리자는 청산금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므로 그에게는 통지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전원에게 반드시 통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통지를 빼먹으면 청산 절차는 무효입니다. 그때는 본등기 해봤자 소유권 취득이 안 된다. 자, 그래서 1번. 자, 을이 갑에게, 갑은 채무자입니까?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갑에게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 절차가 무효로 되므로 청산금을 지급했더라도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맞네요. 자, 이번에 통지의 상대방에는 채무자 외에 물상보증인이 포함되지만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네요. 자, 통지의 대상은 채무자 등입니다.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도 X. 2번은 X. 자, 3번의 청산금은 실행 통지 당시에 목적 부동산 가액에서 통지 당시에 목적 부동산 맞습니다. 통지 당시에 목적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시점에 목적 부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피담보 채권을 공제한 차익이다. 모든이 아니고, 자, 채권자, 즉 가등기 담보권자의 채권 플러스 선순위 채권액을 공제한 차익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청산 금액은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그죠? 통지 당시에 목적물의 가액, 목적물의 가액에서 뭐를 빼느냐? 채권자 을이죠. 가등기 담보권자. 가등기 담보권자의 채권액 플러스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액을 뺀 나머지를 청산금이라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요 선순위 권리자는 청산금을 못 먹으니까 나중에 그 목적물에 경매를 붙여서 먹습니다. 그래서 청산금을 돌려줄 때
이 사람 몫은 빼고 돌려준단 말이에요. 왜? 이 사람 몫은 나중에 가등기 담보권자 을 자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통지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 가액에서 가등기 담보권자의 채권액 플러스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액을 뺀 나머지를 피담보 채권, 청산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 모든 피담보 채권이 아니고 가등기 담보권자의 피담보 채권액, 선순위 권리자의 피담보 채권액을 뺀 나머지를 청산 금액이라 한다. 자, 그래서 3번은 틀리네요. 모든이 아니고 가등기 담보권자의 채권액 플러스 선순위 채권액을 공제한 차익이다. 이래야 맞습니다. 3번은 역시 X가 되겠습니다. 자, 4번 한번 볼까요? 자, 을이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 금액이 객관적인 평가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통지로서 효력이 없다. 우리가 청산 금액을 계산할 때요, 목적물의 가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은 예를 들어서 4억입니다. 4억.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은 4억이야. 그런데 을이 평가하니까 3억밖에 안 나와. 3억밖에 안 나온다. 자, 그래서 예를 든다면 요거는 얘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조금 그렇네요.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목적물의 가액의 평가가 실제로 객관적으로는 3억이야. 3억이 맞아. 그런데 나름대로 평가하니까 2억밖에 안 돼. 그러면 전문가가 평가하는 것을 객관적인 평가액이라 하고 나름대로 채권자 을이 평가하는 것을 주관적인 평가라 합니다. 그러면 이 목적물의 가액이 3억에서 2억으로 좀 달라졌잖아요. 그럼 당연히 청산금액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로 되면은 객관적인 청산금, 주관적으로 평가되면은 주관적인 청산금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주관적으로 나름대로 평가해도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액이 또는 평가액이, 그죠? 객관적인 청산금, 객관적인 평가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담보 실행 통지의 효력도 그대로 있고 청산 절차도 그대로 진행된다. 다만 채무자 측에서 대항할 수 있다, 반격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거는 좀 이따 이야기하고. 어쨌든 간에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은 평가액이 3억인데 주관적으로 평가하면 2억밖에 안 돼. 그래서 주관적으로 평가하더라도 괜찮다. 우선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목적물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은 객관적 청산금, 주관적으로 목적물을 평가하면은 주관적 청산금. 그래서 주관적 청산 금액이라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네요. 자, 주관적으로 나름대로 평가한 금액이 객관적인 금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도 통지로서 효력도 있고 청산 절차도 진행된다. 그래서 4번은 X입니다. 자, 이번에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 을은 변제기가 도래한테 즉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도, 그죠? 통지를 해야 됩니다. 통지를 하고 2개월이 경과하고 그래야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금이 없더라도 청산금이 없다는 취지를 통지하고 그 다음에 2개월이 경과하고 그 다음에 본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5번도 X가 되네요. 즉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실행 통지도 해야 되고 청산 기간도 경과해야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5번도 X네요. 6번에 을이 갑에게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한 이유라도 을은 청산금의 평가액 자체가 불합리하게 산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액수를 다툴 수 있다. 자, 을이 이제 거꾸로 객관적으로는 2억의 목적물 2억밖에 안 되는데, 그죠? 주관적으로 3억으로 평가를 한 청산금액이 나왔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어쨌든 거꾸로 돼가지고 목적물이 2억으로 평가가 되는 것이 객관적인데, 그죠?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3억을 평가해 버렸어. 3억을 평가하니까, 그죠? 결국에는 청산금이 많이 갔잖아요. 그럼 을이 이제 후회를 할 거 아닙니까? 아, 청산금 많이 갔네, 큰일 났네, 내가 손해네. 그렇다고 해서 다툴 수가 없다. 그래서 한번 정확하게 통지를 해버리면 거기에 구속이 된다. 통지의 구속력이라 하죠, 그죠? 다시 한번. 자,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은 목적물이 2억으로 되는데 주관적으로 평가하면은 3억이라. 그래서
이 가등기 담보권자는 착각을 해가지고 주관적으로 3억으로 평가해서 3억으로 평가된 것을 전제로 하는 청산금을 통지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즉 오버해가지고 평가를 너무 많이 했다 이 말이죠. 청산금을 크게 만들었다. 그래서 을 자신이 손해봤다. 그런 경우에도 한 번 통지한 청산 금액의 수액에 대해서 다툴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6번에 을이 갑에게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한 이후라도 을은 청산금 평가액 자체가 불합리하게 상정되었음을 증명하더라도 그 청산금 액수를 다툴 수 없다. 이게 맞습니다. 6번은 X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주관적으로 평가해도 괜찮은데 문제는 객관적인 청산금 금액과 달리 주관적으로 나름대로 평가해도 괜찮은데 그 평가를 오버해서 많이를 해버렸다. 그래서 청산금을 많이 통지했다. 그렇더라도 가등기 담보권자는 한 번 통지한 청산금액에 다툴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툴 수 없다. 자,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통지 청산금액을 산정해서 통지할 때는 정확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 통지를 해가지고 후회한들 이미 늦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청산금액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금액이 3억으로 했어. 청산금액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객관적으로 2억밖에 안 돼. 그럼 3억으로 청산금을 통지를 하면은 굉장히 을에게 손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이 맞다 하면서 그 뒤에 새로 통지를 하겠다. 그리고 3억은 아니다. 이렇게 다툴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자, 여기 잘 보세요. 원래 돌아가가지고 병이라는 사람 B라고 보고, 자, 1억을 빌려주고 5억짜리 집에다가 가등기를 잡았어. A도 5천을 빌려주고 B도 5천을 빌려주고 요랬어. 그러면 청산 금액을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목적물의 가액이 5억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가등기 담보권자의 채권액이 1억이고 선순위가 5천 아닙니까? 그래서 5억에서 1억 5천을 빼면은 3억 5천이단 말이에요. 그럼 이 3억 5천이 객관적인 청산 금액이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주관적으로 4억으로 평가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4억으로. 그러면 4억으로 평가를 하면은 이게 2억 5천이 되잖아, 이렇게. 2억 5천. 그래서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 금액을 통지하더라도 통지로서 효력도 생기고 청산 절차도 진행이 됩니다. 다만 채무자 측에서 반격을 할 수 있죠. 나머지 1억을 받을 때까지 본등기도 거절할 수 있고 목적물 인도도 거절할 수 있고 이런 조치를 취할 뿐입니다. 그래서 채권자 을 쪽에서는 그죠?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 금액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나름대로 평가한. 그래서 나름대로 평가한 금액이 객관적인 금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괜찮다. 통지로서 효력도 생기고 그 다음에 청산 절차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거꾸로 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니까 2억 5천인데 2억 5천만 평가해도 되는데 을이 잘못 평가해서 3억 5천으로 통지를 해버렸어. 그럼 을이 손해 아닙니까? 청산을 많이 줬으니까. 그럼 3억으로 통지를 한 다음에 이 3억 5천을 통지한 것이 잘못됐다 하면서 채권자 을은, 담보권자 을은 다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6번도 X입니다. 자, 7번에 을은 갑에 대해서 통지가 도달한 후 지체 없이 병한테 통지 사실 내용 및 도달을 통지해야 된다. 그 조문 그대로입니다. 자, 후순위 권리자가 병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아까 통지를 채무자 등에게도 하고 후순위 권리자에게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채무자 등에게 먼저 통지를 해요. 먼저 통지를 하고 채무자 등에게 통지했다는 사실을 후순위 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번은 정확하게 맞네요. 자, 을은 채무자 갑에게 통지가 도달한 이후 지체 없이 후순위 권리자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통지가 갑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한다. 아닙니다. 청산 기간은 1개월이 아니고 2개월입니다. 2개월. 그죠?
그래서 가백에 도달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야 청산금을 지급할 수 있고 청산금 지급돼야 본등기를 할 수 있고 본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8번은 틀렸습니다. 자, 9번에 후순위 권리자 병은 청산 기간 내 하나여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후순위 권리자의 경매 청구권이 있습니다. 경매 청구권. 이거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원래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할 때는 변제기가 도래해야 경매를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경매를 청구해서 낙찰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경매를 청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담법에서 후순위 권리자의 경매 청구는 독특한 경매 청구입니다. 자, 을이 귀속 청산 절차를 거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해. 자, 그래서 이 병이라는 사람은 경매로 가고 싶고 을은 귀속으로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을하고 병하고 지금 경쟁하고 있잖아요. 을은 지금 저 집을 먹으려고 귀속 청산 절차를 밟고 있고 병은 그를 깨가지고 경매 절차로 통합해서 그죠? 배당을 받아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후순위 권리자의 경매 청구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청산 기간 안에 반드시 해야 되고 두 번째 변제기 도래 전에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특징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담법에서 후순위 권리자의 경매 청구의 특징, 청산 기간 내에 해야 되고 변제기 도래 전에도 할 수 있다. 아주 특징이죠. 보통의 저당권자는 변제기 도래해야 경매를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담법에서 후순위 권리자는 변제기 도래 전에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9번은 정확하게 맞죠. 후순위 권리자 병은 청산 기간에 하나여 변제기 도래하기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맞네요. 자, 10번에 을의 청산금 지급 이전에 본등기 이전과 부동산을 인도받을 것을 내용을 하는 처분 청산행의 담보권 실행. 자, 청산금이 지급이 돼야 그죠? 본등기를 할 수 있고 부동산 인도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청산금 지급 이전에 본등기를 할 수 있다. 즉 원래 을이라는 사람은 청산금을 지급해야 본등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청산금이 지급되기 전에 을 앞으로 본등기 이전을 하겠다. 이런 경우 특약으로 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사적 처분 청산이 돼버립니다. 사적 처분 청산.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절차는 철저하게 강행 규정이므로 정확하게 지켜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을의 청산금 지급 전에 본등기 이전과 부동산 인도를 받을 그런 내용으로 하는 처분 청산형의 담보 실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 이것을 우리는 사적 처분 청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적 처분 청산. 사적 처분 청산. 아까 공적 처분 청산은 경매 신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적 처분 청산. 사적 처분 청산. 청산금 지급되기 전에 본등기를 해주기로 했다. 청산금 지급되기 전에 부동산을 인도해 주기로 했다. 이런 거를 사적 처분 청산이다. 그거는 금지됩니다. 자, 그래서 공적 처분 청산은 허용, 사적 처분 청산은 금지, 사적 귀속 청산도 허용. 요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10번도 맞습니다. 사적 처분 청산의 담보 실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맞고 조금 어렵죠. 그죠? 자, 11번에 갑은 을이 통지한 청산 금액을 다투고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받을 때까지 이전 등기 및 인도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죠. 자, 을이라는 사람이 청산금을 주관적으로 나름대로 2억 5천으로 평가해서 통지를 해도 괜찮다 그랬잖아요. 그죠? 원래는 3억 5천인데 2억 5천으로 평가해서 청산금을 통지를 했어. 그래서 그래도 통지 절차는 유효합니다. 괜찮아요. 대신에 채무자 등에서 나머지 1억 객관적인 청산 금액을 다 받을 때까지 본등기를 거절할 수 있고 부동산 인도를 거절해서 반격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갑은 을이 통지한 청산 금액을 다투고 정당하게 객관적으로 평가된 청산금. 자, 을이 통지한 청산 금액은 주관적인 청산 금액이고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은 객관적인 평가액입니다.
자, 그래서 을이 통지한 금액은 2억 5천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금액은 3억 5천이다. 이때 3억 5천 전체를 받을 때까지 채무자 등은 부동산의 본등기 또는 목적물 인도를 이행 거절할 수 있다. 맞네요, 그죠? 자, 11번도 맞고, 자, 12번에 이 법에서 정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본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맞잖아요. 청산 절차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강행 규정을 위반해서 본등기 해도 무효이다. 맞습니다. 자, 13번 을의 청산금 미지급으로 본등기가 무효로 되었다면은 일단은 본등기 무효로 되었어요. 청산금 지급을 하지 않고 본등기 했다면은 본등기는 무효야. 근데 그 후 청산 절차를 마쳐버리면 이 무효인 본등기가 실체와 부합하기 때문에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다. 이래 맞죠. 13번은 X입니다. 자, 어쨌든 등기라는 것은 처음에는 무효의 등기라도 그 이후에 실체와 부합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실체에 부합하게 되면은 그 등기는 다시 살아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3번은 X입니다. 자, 14번. 을이 청산금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도 갑은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자 등이 포함된 채무액을 변제하고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자, 갑, 채무자 등은 말소 청구 제도가 있어요. 말소 청구 제도. 자, 갑이나 갑다시나 갑투다시가 을에게 말소를 청구해서 부동산을 완전히 찾아올 수 있어요. 자, 그게 언제냐? 청산금이 지급이 되기 전입니다. 청산금 지급. 자, 그래서 이 청산금 지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절차 청산금 지급. 만약에 청산금이 이미 지급이 되어버렸어. 그러면 지급이 되어버렸다면 청산기간도 경과했거든요. 그러면 청산기간이 경과하면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청구를 못해요. 그래서 청산금이 이미 지급이 되어버리면 첫째, 후순위 권리자의 경매 청구가 금지되어 버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채무자 등이 더 이상 말소 청구가 금지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 자, 그래서 채권자, 담보권자 을이 이미 청산금을 지급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미 청산금을 지급해 버렸다면 후순위 권리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없고 또 채무자 등은 말소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흘러가서 결국에는 을이 목표를 달성합니다. 이때. 그래서 을이 신속하게 청산금을 지급해 버리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채무자 등의 말소 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요건이 자동적으로 나오네. 청산금이 지급되기 전이어야 합니다. 당연히. 청산금 지급되기 전. 청산금이 지급되기 전에만 원리금을 갚고 말소를 청구해서 부동산을 찾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급 전에. 예, 그죠? 자, 그러나 지급 전이라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 전이라도. 첫째,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돼 버렸어. 요거는 처음에는 좀 외우세요. 그 다음에 선의의 제3자가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가 있거든요. 두 가지. 자, 채무자 등이, 그죠? 청산금이 지급되기 전에는 말소를 청구해서 가등기나 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해서 부동산을 찾아올 수 있는데, 그죠? 청산금 지급 전이라도 이미 10년이,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했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그때는 말소 청구가 금지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14번에 을이 청산금의 지급을 지체했다. 그 말은 청산금이 지급이 안 됐죠. 그럼 청산금이 지급이 안 됐으니까 말소 청구가 가능하다. 이 말 아닙니까? 말소 청구가 가능하다. 자, 지체한 경우에 갑은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자 등이 포함된 채무액을 변제하고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래야죠. 핵심은 청산금 지급이 지체됐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청산금 지급이 지체됐다. 그 말은 청산금 지급 전이다. 청산금이 지급되기 전이기 때문에 채무자 등은, 그죠?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래 맞죠. 다만 10년이 경과했다.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 취득했다. 이 말이 나오면 말소 청구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가담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죠? 두 가지 제도가 있죠. 후순위 권리자의 경매 청구 제도, 채무자 등의 말소 청구 제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후순위 권리자의 경매 청구 제도, 채무자 등, 즉 갑이나 갑다시, 갑투다시의 말소 청구 제도. 특히 말소 청구 제도는 그죠? 자, 청산금이 지급되기 전에 원리금을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해서 부동산을 찾아올 수 있는데, 청산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도 변제기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했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해 버렸다면 그때는 청산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도 말소 청구가 금지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말소 청구가 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정확하게 갖춰야 됩니다. 첫째, 청산금이 지급되기 전일 것. 두 번째,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것. 세 번째,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을 것.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만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 첫째, 청산금이 지급되기 전이고 10년이 경과되지 않았고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고 이래 돼야 말소 청구가 된다. 따라서 청산금이 지급되었거나 또는 10년이 경과되었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그때는 무조건 말소 청구가 금지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차이점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한 문제로서 14개 문항을 만들어 놓고 있죠. 굉장히 이제 좀 복잡해 보이는데,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거를 다시 조금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자, 문제 7번이 거기, 보기가 14개가 나와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7번을 정확하게 소화를 하시는 게 중요해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3페이지 7번. 자, 어른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갑 소유 부동산 시가 3억 원에 가등기를 하였고 그 후 병이 부동산의 저당권을 취득했다. 갑이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어른 담보권 실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그림을 다시 제가 그렸습니다. 어리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3억짜리에다가 가등기로서 담보를 잡았다. 그리고 좀 이따가 병이 지금 이 토지의 후순위 권리자로 들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번에 어리 갑에게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자, 통지. 자, 청산 절차가 우선은 실행 통지를 해야 되고, 청산 기간이 경과해야 되고, 청산금을 지급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본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이때 통지는 청산 금액을 통지합니다. 청산 금액. 청산 금액을 통지한다. 그러면 청산 금액이 얼마인가?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죠? 청산 금액이 얼마인가? 자, 청산 금액은 여기 계산을 해놨습니다. 자, 목적물의 가액에서 채권액 플러스 선순위 채권액 이렇게 됩니다. 그 3억에서 1억 5천을 빼니까 1억 5천. 요게 객관적인 청산 금액입니다. 근데 요거를 2억으로 파랗게 평가를 해버리면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평가했죠. 그러면 요거는 청산금이 5천이 됩니다. 이거를 주관적인 청산 금액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통지하느냐? 우선 채무자 등에게 통지를 하고 후순위 권리자에게 통지를 하고 선순위 권리자에게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왜? 선순위는 청산금을 먹을 수 없어요. 그 나중에 을이 본등기를 하게 되면은 A는 존속하고 병은 소멸하고 A는 청산금을 먹을 수 없고 병은 소멸하는 대신에 청산금을 먹을 수 있고 이래 됩니다. 그래서 청산금을 먹을 수 있는 채무자 등과 후순위 권리자에게 통지를 해야지 선순위 청산금을 먹을 수 없는 선순위 권리자에게는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 통지할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이제 1번을 한번 보시면, 자, 통지는
채무자 등에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빼먹으면 안 돼요. 전원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1번, 자, 의리가백에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금을 지급했더라도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빼먹으면 큰일 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 통지의 상대방은 채무자에게도, 물상보증인에게도, 제3취득자에게도 반드시 통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2번도 틀리네요. 제3취득자도 포함된다. 자, 3번에 청산금은 통지 당시의 목적 부동산 가액에서 그 시점에 목적 부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한 차익이다. 모든 채권액을 공제한다 그런 게 아니고, 그죠? 청산금액은, 자, 보세요. 청산금을 계산할 때 목적물의 가액에서, 자, 가등기 담보권자의 채권액 플러스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액을 뺀 나머지를 청산금이라 합니다. 그래서 모든 피담보 채권액이 아니고 가등기 담보권자의 채권액 플러스 선순위 채권액을 뺀 나머지 공제한 차익이다. 이래 맞죠, 그죠? 3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4번에 가등기 담보권자를 하겠습니다. 담보권자의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 금액이 객관적인 평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즉 나름대로 평가하니까 2억밖에 안 돼. 그래서 원래 객관적인 청산 금액은 1억 5천인데 주관적으로 나름대로 평가하니까 청산 금액이 5천밖에 안 돼. 그래도 통지로서 효력은 있다. 이렇게 하나 맞죠.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자, 나름대로 평가한 주관적 금액이 객관적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통지로서 효력도 있고 청산 절차도 진행되고 4번은 X. 자, 이번에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도 통지를 해야 됩니다. 없다는 취지를 통지를 해야 됩니다. 통지하고 또 청산기간 2개월이 경과해야, 그죠?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5번도 틀렸네요. 즉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청산 절차를 거쳐야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번은 X. 자, 6번에 의리가백의 평가액을 통지한 이후라도 어른 청산금의 평가액 자체가 불합리하게 산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액수를 다툴 수 있다. 이제 거꾸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청산 금액이 1억 5천인데, 객관적으로 1억 5천인데, 그죠? 의리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그죠? 예를 들어서, 1억 청산 금액이 1억 5천인데, 객관적으로 평가를 이걸 4억으로 해가지고 2억 5천으로 평가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거꾸로 됐습니다, 이제. 주관적인 평가액이 객관적인 평가액보다 작다가 아니고 이제는 주관적인 평가액이 객관적인 평가액보다 커요. 즉, 어려운 사람은 1억 5천으로 평가해서 통제도 되는데 무려 1억을 추가해서 2억 5천으로 평가해서 통제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린 이제 2억 5천을 지금 청산금으로 줘야 돼. 그럼 어른 후회할 거 아닙니까? 1억 5천만 줘도 되는데 2억 5천으로 평가해서 통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회한 다음에 어리 2억 5천으로 잘못 통지했다. 1억 5천인데 그래서 2억 5천을 통지한 것을 다투겠다.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통지한 청산 금액의 수액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잘 통지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래 청산 금액보다 초과해서 많은 금액을 청산금으로 통지했더라도 나중에 후회를 하고 그 뒤에 이 초과된 청산 금액에 대해서 다툴 수 없습니다. 그래서 6번도 X네요. 자, 7번. 어른 갑에 대해서 통지가 도달한 후 지체 없이 병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이거는 맞네요. 자, 우리가 통지는 두 군데 하잖아요. 채무자 등에게 하고 후순위 권리자에게 하고. 자, 순위가 채무자 등에게 먼저 통지를 하고 채무자 등에게 통지했다는 사실을 후순위 권리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자, 그래서 7번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8번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통지가 갑에게 도달한 날부터 1개월이 아니고 2개월입니다. 자, 통지가 갑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고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를 청구해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래서 8번은 1개월이 아니고 2개월입니다. 자, 9번. 자, 후순위 권리자 병은 청산 기간 내에 하나여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지금 조금 전에 후순위 권리자의 경매 청구권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그랬습니다. 후순위 권리자의 경매 청구권이 독특하다. 뭐냐?
첫째는 청산 기간 안에 해야 돼. 2개월 안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죠?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할 수가 있어요. 원래 이제 보통의 저당권자는 경매 청구를 할 때는 변제기 도래해야 하잖아요. 그죠? 변제기 도래했는데 변제를 안 할 때 저당권 실행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담법에서 후순위 권리자의 경매 청구는 독특합니다. 그래서 청산 기간 안이라면은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번은 정확하게 맞네요. 자, 10번. 을의 청산금 지급 전에 본등기 이전과 부동산 인도를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 청산. 자, 이런 거를 옆에 써놓으세요. 사적 처분 청산이라 합니다. 사적. 우리 가담법에는 공적 처분 청산으로서 경매와 사적 귀속 청산을 인정합니다. 자, 이것을 귀속 청산 절차라 합니다. 사적 귀속 청산 절차라 한다. 이거를 인정하거나 아니면 공적 처분 청산, 공적 처분 청산으로 가거나, 이 공적 처분 청산을 경매 신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사적 귀속으로 가거나 공적 처분으로 가거나 이 두 가지를 선택합니다. 선택은 누가 할까요? 채권자 을이, 담보권자 을이 합니다. 이렇게. 자, 따라서 사적 귀속 청산으로 가거나 공적 처분 청산으로 경매로 가야 되는데 사적 처분 청산 가는 것은 금지됩니다. 여기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사적 처분 청산이 뭐냐? 귀속 청산 절차에 거치지 않고 특약을 해가지고 이걸 어기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을 사적 처분 청산이라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거기 10번 있네요. 청산금이 지급돼야 본등기를 할 수 있는데 청산금 지급 이전에 본등기를 이전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적 처분 청산의 실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10번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원래는 통지가 되고 2개월이 경과하고 청산금 지급되고 본등기하고 이래 가야 되는데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본등기를 하겠다. 이 절차를 어긴 거 아닙니까? 절차를 어기는 그런 청산을 우리는 사적 처분 청산이라 합니다. 그래서 10번은 자, 을의 청산금 지급 이전에 본등기를 이전해주고 또 부동산을 인도해주고 이런 내용으로 하는 것을 사적 처분 청산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청산금을 지급해야 본등기 이전을 해주고 부동산을 인도를 해주는데 뭐 그 절차를 어기고 청산금 지급 이전에 본등기 이전과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사적 처분 청산을 하는 절차는 허용되지 않는다. 맞고. 자, 11번의 갑은 채무자는 자, 가등기 담보권자 을이 통지한 청산 금액을 다투고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받을 때까지 자,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맞습니다. 아까 자, 을이라는 사람이 청산금을 주관적으로 나름대로 평가해서 5천으로 이렇게 작게 평가해도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자, 원래는 1억 5천이 객관적인 청산 금액인데 나름대로 청산 금액을 평가해 보니까 5천밖에 안 돼. 그저 5천을 통지해도 청산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고 통지로서 효력이 생긴다. 다만 채무자 등에게 반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객관적인 1억 5천을 전부 받을 때까지, 즉 나머지 1억을 더 받을 때까지 본등기 해준 것을 거절할 수 있고 목적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뭐 그런 반격을 가할 수 있다. 그게 11번이 되겠습니다. 자, 채무자 갑은 가등기 담보권자 을이 통지한 청산 금액, 즉 청산 금액, 즉 5천으로 통지한 청산 금액을 다투고 정당하게 평가된 즉 1억 5천을 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즉 본등기 및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맞습니다. 11번 맞고요. 자, 12번에 이 법에 정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본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맞습니다. 이거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등기 해봤자 그 본등기는 무효이다. 맞습니다. 자, 13번에 을의 청산금 미지급으로 본등기가 무효로 되었다면 그 후 청산 절차를 마치더라도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없다.
자, 청산금 미지급으로 청산금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본등기 해봤자 그때는 무효입니다. 다만 그 이후에라도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되면은 이 무효인 본등기는 실체와 부합하기 되므로 다시 유효로 될 수가 있다. 그 13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의뢰 청산금 미지급으로 본등기가 무효로 되었더라도 그 후 정상적으로 청산 절차를 마치면 실체와 부합하기 되므로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다. 이래야 맞습니다. 자, 14번 의뢰 청산금 지급을 지체했다. 자, 의뢰 청산금 지급을 지체했다는 말은 청산금이 지급되기 전이네요. 자, 청산금이 지급되기 전이면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그죠? 그때는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냐 없냐가 결정입니다. 말소 청구.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지금 채무자 등이 지금 의뢰 담보 실행 절차로 들어갔더라도 의뢰 청산금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면은 채무자 등이 그때까지 원리금을 갚고 을 명의의 가등기나 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해서 부동산을 찾아올 수 있어요. 이거를 말소 청구 제도로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제도죠. 말소 청구 제도. 그럼 말소 청구는 언제 하느냐? 청산금 지급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청산금이 지급됐냐 안 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청산금이 지급됐냐 안 됐냐. 이미 청산금이 지급돼 버렸다면은 을의 목표대로 쭉 진행이 돼서 소유권은 을에게 귀속됩니다. 그런데 담보 실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더라도 아직까지 청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은, 그죠? 채무자 등은 그때까지 원리금을 갖고, 이 을 명의의 가등기나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해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거를 말소 청구제도다. 자, 말소 청구제도는 첫째, 청산금 지급되기 전이어야 한다. 반드시. 그럼 누가 말소 청구를 하냐? 채무자가 하면 안 됩니다. 채무자 등이, 그죠? 청산금 지급되기 전에는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 근데 아무리 청산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도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이미 취득했다면은 그때는 말소 청구가 금지됩니다. 이렇게 말소 청구. 자, 말소 청구의 요건은 청산금이 지급되기 전, 말소 청구의 주체는 채무자 등, 그죠? 그래서 채무자 등은 을로부터 청산금을 받지 않았다면은 그때까지 원리금을 지급하고 을 명의의 등기를 말소 청구해서 부동산을 찾아올 수 있다. 그런데 청산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도 이미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됐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그때는 말소 청구가 금지된다. 그럼 14번은 을이 청산금 지급을 지체했다. 그 말은 청산금 지급 전이네요. 청산금 지급되기 전이기 때문에 갑은 원리금을 변제하고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래 맞죠. 그래서 14번도 X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7번은 조금 훈련이 좀 필요해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쉬었다가 8번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